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기업, 청원경찰, 공무직, 군무직, 계리직 등의 일반 상식 2023년 기출보고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B2C는 비즈니스 투 컨셔머, 소비자.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가 B2C고 B2B는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입니다. 즉 수평적 거래죠. 그래서 수직적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업종 간의 원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수평적 시장이죠. 기업과 기업 간에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겁니다. 원자재를.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B2B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온라인 중개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서 판매자의 협조를 확보함으로써 경쟁 우위, 독점이라든가 이런 경쟁 우위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생산 자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 자원도 온라인상에서 구매해서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적 시장이 아니라 수평적 시장입니다.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입니다. 불특정 다수 기업 참여가 가능한 수평적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이업종, 다른 업종 간의 원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교육 본래의 목적, 교육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또는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기본법 제6조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주성의 원리죠. 다른 어떤 그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적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과거 제도의 예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급관리가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남반장로죠. 고려시대에도 문과 아니면 무과, 이 양반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잡노라는 아주 천한 벼슬 또는 잡류에 속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단열 계열에 오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남반장로입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가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한 제도 남반 잡노. 그 다음에 조상의 음덕으로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다. 조상 잘 둔 탓에 시험도 안 보고 과거 급제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거,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게 바로 음서제도죠. 아버지가 큰 벼슬하기 때문에 아버지 음덕으로, 조상의 음덕으로 자손이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거, 음서제도입니다. 내시 수기 등의 왕을 모시는 직책, 고려시대 성중애마입니다. 벼슬에 오르지 못한 인물을 추천에 의해서 특별히 채용한다. 천거제도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내용은 남반장로고 조상의 음덕으로 자손이 관리가 되는 건 음소제도이며 벼슬에 오르지 못한 인물을 추천해 채용하는 제도는 천거제도이고 내시 수기 등의 왕을 모시는 직책은 성중애마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거리가 먼 것. 중선거구제는 몇 개의 지역을 묶은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두세 명 뽑는다든가 이게 중선거구제죠. 근데 소선거구제는 오직 한 명만 뽑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은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되면은 선거의 과열 혼탁 양상이 증가합니다. 다수당보다 소수당에 유리해진다. 이게 틀렸죠. 소수당에 유리해진 게 아니라
사표가 많이 나와서 소수당에는 불리해집니다. 소선거구제가 되면요. 선거 비용과 선거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양당제도의 정착이 쉬워 전국이 안정된다.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이렇게 두 개 당만이, 그리고 나머지에 당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국회의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에서 한 명씩만 뽑으니까 나머지는 다 사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소선거구제가 되면 지역명망가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될 때는 다수당보다 소수당이 더 불리해집니다.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고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당에 불리합니다.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죄가 아닌 경우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하나의 원칙이긴 하죠. 유죄일 경우에 이 죄에 사용되었거나 또는 이 죄로 인해서 산출되었거나 이러한 것은 몰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박판에서 도박 판돈, 이건 이 죄에 사용되었거나 또는 이 죄로 산출된 거죠. 이러한 것은 몰수하는 겁니다. 근데 유죄가 되지 아니할 경우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고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맞습니다. 징역은 1개월 이상입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맞죠. 틀린 것은 유죄가 아닌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소관상으로 볼 수 없는 것. 여기서는 그렇죠. 선거소송은 어디입니까?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헌법재판소 소관상이죠. 정당 예산, 법관 탄핵,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이건 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송 심판은 대법원 관장입니다. 선거소송 심판은 대법원 소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정당 예산, 법관 탄핵,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거 외에 위헌법률 심사권, 이걸 갖게 되는 거죠. 7번 테일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테일러, 유명한 동작 연구죠. 그래서 어떤 과업에 대해서 최선의 동작이 어떤 동작인가,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몇 시간이 필요하고 몇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동작 연구죠. 그래서 모든 생산 작업에 시간 연구를 적용해서 그러한 동작에 몇 시간이 걸리나, 그래서 표준 시간을 설정한 거, 이게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기업이란 사회봉사기관을 주장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포드 시스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드 자동차에. 이때부터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기업이 사회봉사기관을 주장한 거, 이거 다 포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포드 시스템이고 이것은 테일러의 시간 연구, 시간과 동작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기업이 법률적으로는 형식상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주식을 소유하거나 자본의 대부와 같은 금융관계를 통해서 결합하는 기업 집중의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죠? 콘체른. 재벌기업이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주식관계로서 자본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는 또는 내부거래 관계, 이러한 계열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콘체른이라고 합니다. 콘체른은 여러 개의 기업이 법률적으로는 형식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과 금융적 결합을 통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 그래서 콘체른에 소속된 회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열사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것이 콘체른이 되겠습니다.
A은행의 예금액 100만원의 법정 지급 준비금으로 2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신용창조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본원적 예금에다가 1 마이너스 준비율을 지급 준비율로 나눈 거. 이게 신용창조액이죠. 그러니까 본원적 예금은 100만원입니다. 지불 준비율은 100만원에 20만원만 하면 되니까 0.2가 지불 준비율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2 그리고 0.2 이게 신용창조액이죠. 그럼 0.8, 0.2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원에 4를 곱하면 400만원. 죄송합니다. 녹화도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용창조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식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서 직무능력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건 내일 배움 카드 제도죠. 구직자에게 훈련비 지원해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취업도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 거 내일 배움 카드 제도가 되겠습니다. 빈곤의 문제는 빈곤한 자의 책임이므로 그 수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수혜 자격 축소의 원칙과 관계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주의죠. 그러므로 사회가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빈곤을 떠맡아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수혜 자격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개인주의가 되겠습니다. 개인주의 이념은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권리와 빈곤의 문제도 그 가난한 것은 빈곤한 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에게 대한 수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념. 이것이 개인주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로마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인하게 됩니다. 이 공인하게 된 황제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공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공인한 것은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13번입니다.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들처럼 복잡한 회원가입이나 인터넷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의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과 일기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웹사이트, 블로그죠, 블로그. 이러한 설문의 내용이 블로그를 설명한 겁니다. 수질 오염 측정 시 사용되는 COD는 무엇인가? C는 케미칼의 C고 O는 옥시전이죠. 산소. 그 다음에 D는 디맨드. 그래서 COD.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케미칼은 화학적, 옥시전 산소, 디맨드는 요구량.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COD라고 하는 겁니다. 수질 오염 측정 시 사용되는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게 ppm으로 나타내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되어 일어나는 온도 상승 현상은 계속해서 이제 CO2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데 대기 중에서 한 50% 정도는 반사하고 50% 정도가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CO2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여기서 다시 대기권을 빠져나가야 되는 온도 상승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온실처럼 갇히게 되는 거예요. CO2가 늘어나면서 이 온도가 상승되는 효과, 이걸 가리켜서 그렇죠. 온실 현상이다. 거대한 온실과 같죠. CO2가 늘어나면서 이 상승된 온도가 대기층을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CO2가 늘어나면서 빠져나가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온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구의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실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오존 농도는, O3인 오존 농도가 몇 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내려지나요? 0.12 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내려지고 0.3 이상이면 여기는 경보인가요? 아마 이렇게 내릴 겁니다. 어쨌든 주의보는 0.12 ppm이 되겠습니다. 네, 0.12 ppm에 주의보가 내려지고 0.3 ppm 이상이 되면 경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오존 농도는 0.12 ppm이 되겠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어린이를 보면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마음, 즉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이 인간의 본성 중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 성선설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선한 게 있다. 측은지심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성선수를 주장한 맹자가 되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는 성선설을 근거로 사람,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이 인간의 본성 중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실증 철학의 시조. 실증 철학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콩트죠. 실증 철학의 시조는 콩트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감각 경험과 실질적 검증의 기반을 둔 것만이 확실한 지식이라. 그래서 오직 과학적,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을 강조했습니다. 콩트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아까도 보았는데요.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로마의 최초의 황제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의 한자성어. 한자성어는 이제 읽을 수는 있어야겠죠. 적반하장에서 이 적자는 도적이라는 말이죠. 도적. 장은 매죠. 매. 매를 든다. 도적이 오히려 매를 든 거예요. 지금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지금 바뀐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겁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매를 들고 피해자에게 매를 든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좌정관천, 앉다, 우물에,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게 됐죠. 그래서 시야가 좁은 사람을 일컬어서 좌정관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록이마, 이 지자는 가리키다, 지적하다 이런 말이죠. 록은 사슴이죠. 사슴. 사슴을 가리키면서 위마, 저건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워낙 권세가라서 저건 말이야. 그러면 다른 신하들이나 이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 심지어는 사슴도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 이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른다는 말의 뜻의 한자성어 지록이마가 되겠죠. 풍찬노수 바람을 찬으로 삼아서 먹고 이슬 위에서 잠을 자고 이슬로 살쑥 자죠.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겨 산다. 객지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한다 라는 말로 쓰이는 게 풍찬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윗사람을 농락해서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는 지록이마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의 작품으로 숙종이 자기 밀에게 매혹돼 가지고 첩에게 매혹돼서 본초를 내쫓았다. 이영을 패출시켰다. 그래서 이런 소설, 김만중의 소설은 뭐냐? 사시남정이죠. 예, 어떤 유명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 부인을 맞았는데 이 부인이 사시예요. 사시. 사시라는 부인을 맞았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런 그 젊은 여자를 부인으로 첩으로 이렇게 앉혀줬는데 이 첩이 아주 나쁘죠. 그래가지고 이 사시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둘이 살다가 이 첩이 또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본래 남편을 유배를 시키고 재산을 다 차지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에요. 어떻든 첩에게 매혹돼 가지고 본초를 내쫓았다. 이런 걸 풍자에게 지었다 해서 이것이 사시남정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숙종 때 석포 김만중이 한글로 지은 고전 소설로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첩인 장씨를 왕비로 맞이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유배까지 갔죠. 그때 썼습니다. 이러한 소설을. 이 소설이 사시남정기입니다. 영국의 철학자로 경험론의 시조이며 아는 것이 힘이다. 누굽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이 아닌 것. 톨스토이 작품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네리나 이건 톨스토이 작품이죠. 첫사랑은요. 이거 투르게네프 작품이죠.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이 아닌 것은 첫사랑입니다. 이반 투르게네프의 단편 소설이 첫사랑입니다. 다음 중 30세를 한자로 이루는 말은 30세 이립이죠. 정심은요 70세, 약관은 20세, 지약은 학문의 뜻을 두었다 15세. 30세를 한자로 이루는 말은 이립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기초를 세우는 나이다 그래가지고 이립이 30세, 정심은 70세, 약관은 이제 갓을 쓰는 나이죠. 20세, 지약은 15세입니다. 사냥해서 쓰기 위해 길들이는 어린매, 길들인 어린매, 보라매죠. 선거에서 약세 후보가 유권자들의 동정을 받아서 지지도가 올라간다. 약한 사람한테 동정표가 몰리는 거, 이런 게 뭐죠? 예, 언더독 효과죠. 그래서 원래는 스포츠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이런 선수들에게 동정을 해가지고 응원하는 거, 이게 언더독인데 원래는 언더독이 뭡니까? 밑에 깔린 개죠. 개 싸움에서 밑에 깔려서 물어 뜯기는 개에게 사람들이 오히려 이기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동정표를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언더독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약세 후보자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것, 언더독 효과입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어떤 약발도 안 맥힌다. 이게 뭡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러죠. 유동성 함정입니다. 이때는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케인즈의 논리죠.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는 금융통화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뭘 해야 되냐? 재정정책을 편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테네시간 개발공사죠. 예. 그래서 큰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돈을 풀어 구제한 게 아니라 재정정책, 즉 사업을 풀어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돈을 돌기 위해서 경기를 상향시키는 겁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 거 유동성 함정이고, 유동성 함정을 빠져나가려면 통화금융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재정정책을 편다. 이게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에 따라 실천하는 나눔 경영의 일종으로, 자, 이제 기업이 모금을 했습니다. 임직원들이 모금한 후원금액에 더해가지고 회사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이러한 제도, 매칭 그랜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이 내는 것만 가지고 후원금을 드는 게 아니라 회사도 일정 금액을 내는 것, 이것이 매칭 그랜트입니다. 다음 중 197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 민청학년은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1974년이죠. 5.16은 1961년에 일어났죠. YH 무역 사건, 여기 여공들이 뭐 국회로 몰려왔나요? 뭐 했던 것이 1979년일 겁니다. 인민영구당 재건이 사건, 이것도 1974년이죠. 이것과 이것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둘은. 그러면 197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5.16 군사정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70년 11월 10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그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한거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분신했습니다. 거의 최초의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분신한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전태일 열사라고 말하죠. 전태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분신했던 분 전태일 열사가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